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이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글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전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곳에 한 지역이면 지역, 한 사찰이면 사찰, 어떻게 이제 있다고 문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문헌 조사를 토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뭐를 갖고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해오면은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에서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글을 썼던 담양에 용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광주하고 가까워가지고 예전에는 유흥 그런 계곡처럼 닭집이 엄청 많던데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북적북적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사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담양이니까요. 이 문헌조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삼국시대 문헌은 그 시기는 없고 고려시대 때 와서 지어졌던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여러 문인들이 저술을 했던 문집 이런 등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담양이라고 하는 곳은 고려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가 창원 다우리 유적에서 붓이 나왔잖아요. 그 붓은 우리는 지금 한쪽을 사용하는데 그 붓은 양쪽에가 이렇게 붓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헌 기록은 없고 유물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문자를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는 바가 없죠.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7년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때 다 불타버렸잖아요. 역시 임난 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영웅사 역시 임난 이후의 기록인데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조선 전기 대백과사전이 지금 한국민족백과사전처럼 그런 것이 이제 동국여지 성납인데 이게 1530년에 정보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남아있고 지금은 또 다행히 번역이 돼 있어서 누구나 다 쉽게 컴퓨터만 있으면 다 접속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본래는 조선 15세기 성종 때의 동국여지 성남이었는데 중종 때에 다시 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불교의 경우는 이렇게 부루조로 만들어서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고적조예가 또 실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 시군할 때에는 다 한번 훑어보면은 거기서 또 불교 관련 것들을 또 찾아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맨 먼저 우리 이제 이 신정 동국여지 성남 33권에 우리 전라도가 있어요. 전라도. 언제 이름이 이 전라도란 말이 생겼냐? 여기를 쭉 읽어보면은 여기 현종 9년 우리가 여기가 해양도가 나오고 강남도가 나오는데요. 강남도는 오늘날 전라북도 지역, 우리 전라남도 지역은 해양도, 이 두 개의 도를 합해가지고 현종 9년인 1018년, 조금 전에 우리가 2018년 지났잖아요. 우리 전라도 정도
천년 뭐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증 동국 여지성남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현종 9년인 1018년에 이 강남도하고 해양도를 합해가지고 전라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본조 조선에 와서도 이걸 그대로 따랐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 결과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돈을 내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말이에요. 작년에 나올지 알았더니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저도 이제 몇 곡지를 좀 썼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사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제가 담양을 예를 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담양 도호부 쪽 와야죠. 담양 도호부. 어디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치 언역, 담양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래는 백제시대 때에 추자해군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소하게 좀 못 들어보는 그런 그 용어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 때에는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 추성군. 그래서 여러분들 담양의 그 읍지도 조선시대 때 만드는데, 이석희라는 사람이 담양 부서라서 만드는데, 담양 읍지를 담양이라고 그 당시 고을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도 더 전에 이 추성이라는 이름을 꺼내가지고 담양 읍지는 추성지. 우리 순천도 순천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이소광이라는 사람이 순천 부사로 와서 읍지를 썼는데, 성주보다도 한 단계 더 앞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름을 썼더라고. 성평지 뭐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려 시대 때, 신라 시대 때는 추자해에서 추성군으로 고려 성종 때 와서 담주도 단련사가 됐고, 그 다음에 고쳤고, 지금 이름 그렇게 지금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졌고, 나주에 속해 나주목이겠죠. 이제 나주목에 속혀 있었는데, 이것도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태조 이성계 4년이니까 1392, 3, 4, 5 1395년에 태조 4년에 국사, 여러분들 국사 왕사 고려시대 때에 있어서는 그 불교 제도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나와요. 국사 조구라는 사람의 고향이어가지고 승격을 시켜줘요. 그래서 군으로 됐고, 또 뭐라고 또 뭐 있고, 그래가지고 조선 태종 때에는 이 도호부 종사품이어서 높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종사품으로 하다가 중앙으로 가면은 종삼품으로 승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정삼품 당상관으로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승진을 해 가는 것이 있죠. 자, 신정 동국 여지성남하고 부루조라고 그랬잖아요. 부루, 불교의 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용천사, 연동사, 추월산. 이 두 개의 절은 추월산에가 갖춰져 있다,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담양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담양 도호부가 있는데 오늘날 무등산 쪽에 있는 창평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내내 하나의 현을 이루었어요. 근데 1914년에 일본인들이 대대적인 우리나라 행정 개편을 하잖아요. 1914년에. 그러면서 한 개 면으로 축소를 시키고, 뭐 또 면을 담양에 이제 그 편제를 시켜가지고 없죠. 그래서 옛날 문헌을 보려 그러면은 담양 도호부만 볼 것이 아니라 창평현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더 보기로 하는데요. 여기 고적조에 아주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소녀남, 젊은 청년하고 관련된 그런 바위가 있는데, 한번 잠깐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 연동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담양 금성산성 있죠?
거기 올라가려면은 가는 길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댐 밑에서 올라가지 않고 이 연동사 쪽에서 올라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가도 내려올 때도 그쪽으로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은 그 밑에다가 절을 지어서 연동사 했는데, 본래 지금 그 돌멩이 큰 밑에 탑하고 석조 지상보살 입상이 있죠. 고려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고려 사람 이영간이라는, 이 사람이 담양이씨라고 그래요. 담양이씨의 시조. 이 사람이 어려서 연동사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하루는 영간이 혼자 나가서 서쪽 산령에 올라 한 동자와 바위 위에 같이 앉아 장기를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호랑이가 바위가에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영간이 조용히 장기를 그만두고 돌아와 그 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모두 말을 했습니다. 거기 연동사에 있는 스님이 중이 기이하게 여기고 가서 보니 동자와 호랑이는 간 곳이 없고 다만 바위 위에 장기판이 있고 바위 아래는 호랑이 발자취만이 남겨져 있었다. 영간이 본 것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 바위를 소년암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장마비를 겪으면서도 이끼가 끼지 않고 그 자리는 완연히 어제 일처럼 남아있다. 그 밑에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전하는 이야기에 영간이 그곳에서 공부를 할 때 스님이 술을 빚어두면 술이 익자 꼭 훔쳐 마시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 영간을 의심하여 매질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마신 밥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영간이 몰래 살펴보니 늙은 살쾡이가 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간이 이를 잡아 죽이려 하니 그 늙은 삭이 사람의 말을 하며 말하기를,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짐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대가 만약 나를 따라오면 평생 이용할 기묘한 술수를 얻으리라. 아마 음양 오행 뭐 풍수 지리사상 보선하고 비슷한 그런 냄새가 좀 풍깁니다. 평생 이용할 기묘한 술수. 여러분들 이것만 연마하면 어쩌겠습니까? 나라도 하나 세울 거 아닙니까? 기묘한 술수를 얻으리라 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책 한 권을 던져주거늘 영간이 삭갱이를 놓아주고 그 책을 가져와서 마침내 비술, 비밀스러운 술책, 비술에 통하게 되었다. 그가 조정에서 한 일 중에는 이상한 일이 많았다. 이런 비술을 갖다가 깨우쳐버리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이게 고려사 절용가, 그 다음에 개경조인가, 또 이영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때 우리가 남북 사이가 좋았을 때 개성 하루 관광했죠. 그럼 어디 가든가요? 박연폭포 가죠. 박연폭포. 혹시 박연폭포 가신 분들 보세요. 이 폭포물 떨어지는 그 앞에 웅덩이처럼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에 섬처럼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영간은 담양이씨로 현종 때에 고려 전기도 과거에 급제한 이후 문종 때까지 여러 가지 아주 고급 관료가 됐어요. 그때 문종 때 이런 기이한 일화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박연 연못이죠. 그 연못이 우개가 하나 있고 아래가 하나가 있는데 모두 깊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깊다. 가뭄이 들면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즉시 해오음을 본다. 상현 윗 연못의 가운데에는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관을 살필 수 있다. 일찍이 문종이 그 위에 올라가자 갑자기 비바람이 사납게 일어 바위가 흔들리더니 문종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 당시 왕을 호종했던 이영간이 용의 죄를 일일이 들어 꾸짖는 글을 지어 연못에 던졌더니 용이 즉시 등을 내밀었다. 그 등을 권장으로 때렸는데 그로 인해 못의 물이 모두 붉게 변했다.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술수를 배웠냐. 담양에서 공부할 때 배웠다는 거예요. 아주 하여간에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연동사는 고려 전기에 존재했다. 여러분들 이영간이가 공부할 때 지금 이미 연동사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 나중에 또 봅니다. 불교 관련 책으로는 범우, 절이죠. 절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18세기 아주 끝무렵인데 이 범우고에 연동사가 폐사되었다. 절이 없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서 18세기 중엽까지는
사찰이 존재했고 19세기 말에 폐사됐다. 여러분들 큰 바위가고 넓적한 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석조지상보살 입상이 있고 여기에 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이 여러분 익산 미륵사지하고 부여정림사지 우리 백제 석탑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탑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옥계석인데 이 옥계석의 내림마루 이쪽 낙수면하고 이쪽 낙수면하고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각을 이루면 이게 통일신라입니다. 신라급이에요, 신라급.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둥그렇게 이렇게 띠가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띠가 이렇게. 각을 이루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그 익산 미륵사지나 부여정림사지에서 그걸 우겨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익산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부재가 앞에 옆에 많이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이 옥계석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큰 띠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바로 백제석탑이고 목조탑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양식들이 고려 전기에 옛 백제 땅, 주로 충청도 전라도입니다. 이쪽에 이런 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탑들을 옛 백제 고토에만 나오니까 학계에서 백제 개석탑, 백제의 옛 석탑 양식을 따르는 그런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내림마루가 큰 이렇게 줄기로 내려오는 것이 이쪽. 이 백제개석탑의 마지막 하한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전도에 여러분들 대교를 건너서 한 6, 7분 가면 오른쪽에 금골산. 그 지금 초등학교 교정에 5층 탑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지막 하한선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석조지상보살 입상은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조각 양식으로 봤을 때 이 탑하고 좀 비슷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려 전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뒤에 올라가면 이제 금성산성이 있잖아요. 제가 2,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코로나 막 시작할 때에 담양에서 이제 뭘 좀 해주라 해서 갔는데 연구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삼한시대 때의 금성산성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만 있지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증거를 들어서 어쩌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금성산성이 쌓아졌다 이런 초축을 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내려가 보기도 하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틀을 이제 금성산성을 둘러봤는데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서 한 15분, 20분쯤 가니까 기와들하고 토기들이 있어요. 어떤 기와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 기와는 여러분들 이렇게 와통에다가 점토를 둘러가지고 쏙 빼가지고 이 칼로 잘라가지고 이제 이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굽잖아요. 이럴 때 칼질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이 분할을. 근데 밖에서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800년대에서부터 900년대까지 한 그 100여 년 정도 쓰지 않겠는 건가. 여러분 그 시기가 우리가 애매하니까 신라 말이고 고려초니까 전기니까 나말 여초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 기화가 저는 후배 입지를 가르쳐서 굉장히 높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담양 금성산성에서 그거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산성은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구간이 정비를 해버렸어요. 정비 안 한 부분을 내려가가지고 봤더니 밑에가 큰 돌이고 약간 들여싸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게 호족 시기. 여러분들 850년부터 100년, 950년 이 100년을 뭐라고 그래요? 문헌하는 사람들은 호족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호족은 그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학계에서는 아마도 충북대 사학과의 신호철 교수가 가장 많은 글을 썼고 단행본 책도 냈고 그래서 그분 이제 설을 가장 많이 따르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어요. 850년경에서 950년 요 100년 동안에 그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 불행하게도 신라는 왕권이 미치지 못한 그 시기입니다. 딱 9세기 중엽부터. 그러니까 그 지역 힘센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궁예가 만들었던 태봉이라는 나라고 견훤이 만들었던 후백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그때 신라가 여러분들 힘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897년에 죽었던 성각국사 도선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사가 아니죠. 도선이라는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광양 옥룡사에서 입적을 했는데 국가에서 하도 큰 스님이니까 비석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비문을 완성을 했으면 비석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세웁니다. 150년, 172년 이후에 만들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조선 전기는 신증 동국 여지성남이 가장 좋은 자료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여지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영조영관 뒷부분에 가서 이거는 뭐냐면은 명을 내려서 각 시군 현에서 도부 목 현 군 이런 데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이 읍지를 만들어라고 주면은 그 내용을 그 목차에 따라서 다 적어가지고 국가로 올라가면 그걸 갖다가 성책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만들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50에서 55책, 6책으로 우리 전라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수십 권으로 되어 있는 책 어떻게 찾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은 그 컴퓨터 화면에서 좌측을 보면은 클릭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우리 전라도를 하고 거기서 또 밑에를 한 번 더 하면은 전라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뭐 담양이면 담양, 진도면 진도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쭉 이렇게 되는데 아까 동국여지성남은 부르조에 있는데 여기는 사찰조예요. 이렇게 여기 고족조도 또 있죠. 그래서 그 고을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죠. 그래서 조선 전기는 신증 동국 여지성남, 조선 후기는 여지도서 기본입니다. 이건 현장에 갈 때 반드시 봐야 될 책들이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여지도서 원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쓴 것을 필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약자, 간자, 속자, 이자체 뭐 그래가지고 못 읽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건 원문 그대로 실어놔가지고 지금은 변주승 역주 전주대학 그 교수고 우리 담양 출신이죠. 이 양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 전주대학에서 여지도서를 다 번역을 해서 지금 팝니다. 지금 33권으로 팔고 있죠. 근데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33권을 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대학에다가 그 연구비를 줘서 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 가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좀 돈도 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요게 여지도서 전라도 11이 책인데 한 책이 15,000원이니까 33권을 사려면은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기가 좀 그렇죠. 우리는 어쩝니까? 저도 저 방에 책 놔둘 데가 없지만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봐야 되니까. 지금 하여간 여지도서도 아주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좋죠.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창평인가? 창평 쪽인가 보다. 사찰을 보면은 서봉사, 용흥사, 제가 아까 봤던 용흥사. 그래서 아까 연동사하고 아까 또 뭐가 있었죠? 담양에 용흥사하고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개. 이렇게 이제 그 고을에 있는 절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은 이게 무등산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보니까 감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한 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등산 남쪽에 있는 그 정심사 그 관이 아주 높은 그 보살입상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 전남대에 있는 탑과 부도들 전부 다 이 서봉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볼 영웅사입니다. 이따가 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 버무고인데요. 이거는 그 겉가루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보면은 담양의 사찰에 용천사, 제 용천산에 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샘천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샘천자가 지금은 가을 추차 앞에다가 물수변 이렇게 해가지고 용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산강 물 발원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 중턱에 있는 그 절이 이 용추사인데, 지금은 뭐 건물도 한 두 동인가 밖에 없고, 뭐 부도 좀 몇 개 있고, 그런 절인데, 담양 출신 백암각성이라는 스님이 임난 이후에 이 절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끝나고 이거 1630년대에 백암각성이 용천사를 짓는데, 마을 사람들도 세상에 30몇 년 지났는데 이 절 이름을 몰라요. 용천사다, 뭔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최고 높은 스님이고 영향력도 가장 많은 스님 중에 한 분인데, 동네 밑에 어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절 이름을 몰라. 무슨 문은 하나도 없어. 뭣도 없어. 그래서 용천사를 모르고 용추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와버립니다. 1630년부터. 그분들이 이런 기록들을 봤으면은 어딘가 이거 나올 건데, 그걸 모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연동사 나오죠. 여기는 절이 많이 나와요. 옥천사. 이건 창평 옆에 순천 쪽으로 좀 가면 그 동네가 무슨 동네죠? 대덕인가요? 대덕면입니까? 네. 지금은 불교보다는 약간 이도들 비슷한 분들이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리암. 여러분 보리암 올라가 보셨습니까? 혹시 추울산에 있는 보리암 1시간 걸리잖아요. 계단이 692개인가요? 거의 뭐 수직을 이루어서 끙끙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가 된 그 절인데, 발원문에 의하면은 1630년에 그 불상을 만듭니다. 그때 아마 절도 만들었는가 봐. 이따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리암이 있고, 뭐라고 또 금성사, 구암사. 이 금성사는 그 금성사 상선 내에 보곡사라고 있었죠.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보곡사하고 이 금성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책으로 못 만들어 버리고, 퇴경당 권상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인쇄가 못돼 불고, 이 원본이 동국대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복사본, 동국대에 가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사탑 고적고, 절과 탑과 고적을 다 아울러서 해놨는데, 이 퇴경당 권상로 이분은 불교 사찰 백과사전도 만든 분이에요. 굉장히 박식하고, 그래서 모든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불상, 절터, 석등, 석탑, 관련된, 불교 관련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장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인데, 불행하게도 일반인들은 이거 접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동국대 도서관 가서 그럼 동국대 도서관 가면은 일반인들한테는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또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지도예요. 고지도인데, 우리는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 지도들은 이렇게 한 고을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선 전도, 그러다 보니까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여러분 1800년대는 가장 훌륭한 우리 지도 만든 분이 나오죠. 고산자 김정우. 여러분들은 아마 대동여지도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김정우라는 사람은 지도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간에. 일찍 만든 지도가 있고, 중간에 만든 지도가 있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늦은 시기의 지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용추사, 오래오래 용천사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리야, 그 다음에 창평에는 영웅사가 나옵니다. 영웅사. 그런데 영웅사 내에 따로 담을 둘러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육상궁 원당. 육상궁 원당.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영조 있잖아요, 영조. 자기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이제 뭐 뒤집속이었지, 갇혀서 죽었다, 뭐 그러잖아요. 이 영조는, 정비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숙빈이라고 하는 신분, 아주 낮은 신분, 그 최씨의 소생이잖아요, 영조는.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 어머니의 그 관련된 그 무덤 관련된 그런 옆에다가 이런 원당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이제 육상궁까지 하는데, 서울에 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담양에 옵니다. 여러분들 그 동이라는 연속곡 보면은 숙빈이 그때는 저도 뭐 어떻게 되게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 출신으로 나오던가요? 지금 몇 곡이 있어요. 정읍도 우리 동네 출신이다 막 그러는데, 담양 가면은 그 마을이 갑자기 마을회관 바로 앞집입니다. 그 아주머니한테 한 60 가까이 됐던가, 혹시 이만저만 전사라 안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리킨대요.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담양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웅사에 이 절이 좀 오래도록 먹고 살려면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저 찾아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곧 이렇게 고주도에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곳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이거 복원하나 해놓고 옛날에 동해연속곡 아주 뭐 멋지게 좀 크게 좀 선전도 하고, 그 다음에 담양에 여러 군데 이렇게 뭐 관련된 설화가 있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인가 봐요. 역병, 코로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가난하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 것이 영웅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모르겠는데 나주 목사로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파견이 됐는데, 그때의 한양에서 나주를 가면서 이 나주 목사 부인을 따라가게 됐고, 그 부인이 다시 한양으로 가서 궁궐하고 연계돼서 아주 이제 밑바닥 일을 하는 그런 동의로 갖고 뭐 그러지 안 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고지도도 종류가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주로 많이 찾냐라면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 한국과학연구원에 이 고지도 들어가 보면은 한 3,000 몇백 장의 우리 고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밤샐 겁니다. 구경하다 보면은. 그 다음 우리 전라도가 나온다. 전라도가 현재 지금 22개 시군인데 그때는 더 많잖아요. 이거 다 뒤지려면은 아마 깊은 겨울 밤 안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고지도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조선시대 때에 우린 일제시대 때 조선과 관련된 모든 금성문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조선 불교 통사, 그 다음에 큰 절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사지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에서 지금 10몇 권으로 하는 한국 불교사차, 그 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원이죠. 우리나라의 석탑이면 석탑, 다 또 만듭니다. 지금은 큰 절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 절의 역사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책을, 해남 대흥사잖아요. 이거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강진의 유명한 양광식 씨라는 분이. 여러분들 큰 절들 웬만한 성광사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조그마한 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관련 책들은 찾으면은 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서 이제 그래서 이 문헌조사도
시간이 제법 걸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을과 관련된 것들이 무슨 글이 있었는가. 요즘에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논문들을 다 검색할 수 있는 거 리스포유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담양 쳐보십시오. 담양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뜹니다. 아마 몇천 개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다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혹시 빠진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국회도서관이라든가 몇 군데를 아마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내가 빠진 자료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이 한국 사찰전서 사찰사전 여기 퇴계한국당 권상로 그분이 만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인들만 문집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스님들, 요건 지금 동국대 역경원에서 번역한 것들이에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특히 우리 전라도 출신들, 여기서 활동했던 분들, 전라도 출신이거나 여기서 활동했던 스님들 문집, 여기 관련된 글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1년이면은 또 여러 권이 아니고 또 사야 되고 그거 수년간 사다 보면 뭐 책도 많이 모아지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계속 저렇게 만드는 거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담양 군사가 나왔어요. 순천 같은 거 순천 시사 여기도 또 보면은 지금 보니까 한 20-30년 터울로 만들어져요. 계속 변화된 것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군지 반드시 봐야 될 그런 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가서 여러분들 특히 비석에 마지막에 연대가 써져 있는데 서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로 연대를 환산을 해야 된가? 그래서 조사다 다니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동양연표. 이거는 71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언제 될 거고, 이거는 2014년에 나온 거고 그러는데, 이거 예전에 4,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지금은 또 얼마가 더 붙었는가 모르겠는데, 이 연표가 반드시 있어야 현장에서 연대가 해결이 됩니다. 또 연구시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는 가장 많이 연대가 나온 것이 강의, 옹정, 걸륭, 순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아주 자주 나오는 거, 순치는 청나라 황제인데 1644년이 원년입니다. 강의 1622년, 걸륭 1736년, 그 다음에 명나라 황제 중에 숭정연호가 또 엄청 많이 나와요. 1628년. 이런 중요한 몇 가지는 여러분이 뭐든지 그러잖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가 되고, 늦게 나이 들어서 암기는 잊어버리는데, 조금 젊어서 암기해 놓은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늦게 조금 그거 알았는데 다 잊어먹어버리죠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불교니까 불기 몇 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불기.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연표를 보면은 조선하고 중국하고는 이 불교 기원을 1027년 서기 그때를 기준 삼아서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2022년이죠. 여기다가 1027년을 더하면은 현재 불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2002년입니다. 2022년입니다. 1027년을 더해 놓으면은 2566년. 여러분들 절에서 나온 달력 불기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씁니다. 이 남방불교 때문에 544년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남방불교 쪽에서는 서기에다가 지금 2022년이죠. 여기에다가 544년을 더하면 현재의 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기 2700 몇 년 그랬으면은 544년을 빼면은 연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이 남방불교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이걸 따르는데 이거 경우는 불기에서 1027년을 빼면 돼요. 쉽잖아요. 찾는 방법들은. 그 외에는 불기를 쓰지 않고 외에는 전부 다 중국 연호를 썼어요. 중국 연호는 이 연표 보고 다 찾아야죠. 그 많은 수많은 황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 보고 이제 찾아낸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은 이렇게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에 돌아가셨다. 딱 연대가 있는데 부처님은 여러분들 80세 살았다고 그러는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80세까지 살았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1960년대인가요? 50년대인가 세계 불교도 대회를 한 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저런 걸로 보면은 어쩌면은 부처님이 조금 더 빨리 태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교 공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은 알다시피 예수에 태어난 것에도 쭉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뭡니까? 회교 마호멧은 제일 나이가 늦어요. 621년에 돼 있으니까 부처님하고는 그건 천년 차이가 이상 나와버리잖아요. 부처나 공자보다는. 예수님보다는 620년 정도 젊은 사람이고 이런 그 연표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 시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다 하나 달아놔야 되겠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사진을 찍어서 책에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필기 도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간단한, 규모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모를. 사역을 지으려면 50m 줄자 필요하지만은 뭐 우리가 사역까지 지을 필요가 없고, 주로 3m, 5m짜리 이제 줄자를 다닙니다.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단한 탁본 도구도 있을 수 있고 동양 연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문헌조사와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연구실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이제 원고 쓰는 거잖아요. 원고 작성. 그래서 이제 담양 예를 하나 들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절을 가게 되려면 일주문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쓰면 사람들이 좀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용구산, 용흥사 이 산이 뭐예요? 앞에 용구산이고 절 이름이 이 영웅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역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대웅전도 뭐 건물도 많고 그러는데 불과 여러분들 30년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정말로 힘들었죠. 아주 뭐 없고 영웅사는 담양군 월산면 백양사 가는 담양 여러분 읍내에서 백양사 가는 쪽이에요. 월산면에 있고 백양사의 말사고 이 영구산하고 병풍산 즉 담양하고 장성하고 경계에 있는 쪽 그런 쪽에 지금 이 감싸여 있고 지금은 담양에 있지만은 1914년 이전 조선시대 때에는 창평현에 있으니까 창평 쪽을 봐서 찾아야 되고 문헌은 창평은 백제의 굴지현 통일신라 시대 때 기항현으로 거쳐가지고 고려 태조 때 창평현이 돼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굴지현, 기항현, 창평현 이 세 가지가 모범 답안이죠. 그런데 그 외에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순천은 이 관호가 자그마치 11개나 있어요. 11개나. 보통 고을은 3개입니다. 이렇게 3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순천고가 공부를 잘하냐. 다른 데는 자기 그 역사 변천 3개만 알면 되는데 순천 사람들은 11개를 알아야 돼. 한때 100명이 더 들어갔다 그러잖아, 서울대학을. 그래서 순천고가 좀 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좀. 이렇게 대부분이 3개죠. 자, 영웅사의 창건은 문헌이 없어서 모르겠고, 조선 후기 제21대 영조의 모친이었던 숙빈 최씨의 육상공 원당이라는 사당이, 여러분 절 안에 사당은 굉장히 그 있기가 힘들죠. 우리 전남에서는 이런 사당 볼 수 있는 유명한 것이 해남 대흥사 아닙니까? 대흥사에 뭐가 있던가요, 안에? 담장은 또 둘러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대흥사에 뭐가 있어요? 표충사가 있잖아요. 그 사자는 절 사자가 아니라 사후 사자입니다. 누구를 모시기 위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불교의 중심이었던 조선 중기 이후 저 묘양산에서 살다가 자기의 의발을 저 남쪽으로 갖다 줘라. 그 대흥사로 갖다 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명대사 사명당의 스승 휴자, 예, 대단한 그 스님의 그런 걸.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시는데 이렇게 임금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가 별 담장을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곽 안에 또 임금님을 상징하는 건물이 전패나 골패를 모시는 것이 뭐가 있던가요? 객사의 정전, 한가운데. 정전이 있고 양쪽으로는 방이 있는데 여기는 문인, 무인들이 있고 이 가운데에는 전을 쓰거나 궐을 써서 임금님을 상징을 하고 그 거울의 원님과 그거를 따르는 관료들이 매월 정월 초하루 보름 한 달에 2번씩 향골 막례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한 거예요? 임금님의 만수무강도 빌고 나는 거울을 이렇게 더 잘 다스리겠다고도 맹세도 하고 뭐 그런 거. 그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곽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던가요? 객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담장을 또 둘러놨어요. 담장을. 성곽 안에 담장 둘러놓은 것, 그가 이 2가지일 것입니다. 동원 부분 혹은 내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바로 이 객사. 최근에 보물에서 국보로 선격된 여수 진남관, 전라 좌수영의 객사죠. 이제 다 뜯어가지고 이제 발굴돼서 이제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3년인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회의를 오라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봤더니 1899년에 사진이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복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운데에만 이 단물하고 양쪽에는 터놓겠다. 여러분들 진남권을 다시 복원을 한다. 전라 좌수영의 객사를 복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1895년 가보개혁 이후에 군제가 폐지되면서 객사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중창을 해서 만드는 그걸 가지고 진남관을 복원을 하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해야죠. 그 소리를 듣고 열이 얼마나 나든지 그날 한 30명쯤 앉아있는데 아이간 누구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 딱 이렇게 그 명단을 봤더니 자문위원을 6명인가 7명인데 모두 다 건축과 교수들이에요. 건축사 한 사람들만. 이게 무슨 일이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도 하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15분 동안 그냥 연락이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교수님 좀 천천히 좀 하시고 어쩌고 지금 뭔 소리 하고 하면서 그냥 막 쏘아 붙여줬더니 자, 여기 그 다음에 영웅사는 우리 호남뿐만 아니라 전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유전한테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전쟁에 다 폭삭한 것을 1600년대 빠르면 전반부터 늦으면 중반 후반부터 다시 이제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재건을 했고 여기 영웅사도 조선 말기에 여기서는 의병들하고 일본군과의 교전으로
한 번 또 영웅사가 동학도 여기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아군이 또 전소를 시켜버려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러고 나서 꾀죄죄하고 있다가 한 2, 30년 전부터 지금의 영웅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영웅사의 유물인데요. 여러분들 입란 전에 그 절의 유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영웅사는 현재 보물 1555 영웅사 동종, 지금 대웅전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입구에 있는 영웅사 부도원, 이 두 가지만 있는데, 현재 영웅사에서 만들었던 것이 일본에 가 있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가 있어요. 이거는, 연대가 몇 년 나오냐? 1583년에 이런 불교 그림, 팽화, 불화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화기란이거든요. 이 화기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만력 15년 5월 전라도 담양부 영고산 반야암. 영고산의 번절이 영웅사고 그 암자가 반야. 여러분들 이것은 약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불교 용어에서는 그렇게 안 읽죠. 그래서 반야암. 그런데 현재 일본 히로시마 현에 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돌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임난 전에 영웅사가 잘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웅사에서도 이런 책을 만들었는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 전남에서 가장 많은 불서를 만들어내는 인쇄소가 있었어요. 인쇄소. 보성에 지금 그 진광요라고 있잖아요. 벌교읍에서 광주 가는 쪽으로 위로 조금 올려면은 골짜기 쭉 따라가 보면은 진광리가 있습니다. 진광요도 있고, 그 사람 거기에 진광이란 말이 왜 있냐? 진광사 때문에 그래요. 많은 책을 출판사. 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큰 대자 빛광자. 이 대광사라는 곳이 주암댐 댐 막는 바로 옆에 마을이 대광리인데, 거기 대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 대광리인데, 제가 최근에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색다른 것을 봤는데, 뭐냐면 거기 스님들은 지역을 담당해야 돼요. 지역. 종이 만든 역할. 여러분들 보성 군지인가 뭔가를 만들 때 저한테 이제 불교 무엇을 써주라고 해서 봤더니 무슨 상소문이 나오냐라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보성회가 정이 원료되는 나무 당나무 있잖아요. 이거 많이 키웠어요. 제가 예전에 80년대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걸 찌는 장면도 보고 했는데, 이 종이 만드는 게 보통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하소연하는 상소문을 보니까 이 지역이 종이 만드는 여기 얼마만큼 힘들다. 근데 우리 순천에서는 대광사가 거기 있는 스님들 아마 혼났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졌어요. 창평, 전라도 창평, 용고산, 영웅사 개간. 영웅사에서 가능했다. 이 책을. 예. 여러분들 아까 휴정 있잖아요. 휴정. 이 사람이 온수단 가사라는 책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목판에다가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담양에서 이렇게. 예. 그래서 또 새로운 자료를 하나 좀 찾아볼 수 있었고, 이게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범종은 이게 지금 한국 범종, 중국 범종, 일본 범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지금 교회 종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일 많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종은 처음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성이 크게 안 변하고 쭉 왔단 말이죠. 아주 역사성을, 예술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학계에서 차이나벨, 저펜벨 이런 용어를 안 쓰고 한국 종이 가장 번본을 이루었다. 그래서 코리안벨, 한국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중국이나 일본이 없는, 여러분들
피리처럼 올라가 있죠. 음통 혹은 용통.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뚜껑을 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거 종은 다뤄매놓고 쳐야 되잖아요. 이 다뤄매는 고리가 용 머리가 있어요. 용 몸이 있고 여기다 다루면은, 우리는 저 용이 한 마리 단용입니다. 중국은 두 마리예요. 이렇게 용 머리 하나 있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일본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이 명나라를 사모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온통 중국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는 이 전통이 쭉 이어오다가 조선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전통을 따른 게 하나 있고, 중국 종을 형태는 안 그러는데 여러 요소 중에 특히 이 용류 부분에서 그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 여기는 용이 하나 둘 셋 네 마리나 돼버려요. 음통 없습니다. 이게 바로 외래 양식, 중국 양식을 받은 대표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불교 쪽에서도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이제 틀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글자가 종 몸에, 종신에 써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냐? 순치원년 1644년 딱 연대가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용고산, 용흥사, 신주, 새롭게 종을 만드는, 이거 딱 산과 용흥사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굉장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종을 갖다가 주조를 했는데 누가 했냐? 통정대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김용암, 이거 써놨습니다. 이렇게. 김용암. 이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님들이 만드는데, 범종만큼은 밖에 사람들이 만든다. 절 밖에.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김용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보성대원사, 화순만연사, 다 이 김용암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외래 양식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나라 종은 이 음통이 반드시 단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음통도 없고 용을 네 마리나 이렇게 아주 우리 전통하고는 좀 먼 그런 장면이 보이고, 여러분 탁본을 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탁본을 내놓으면 아주 멋있고. 지금 시간이 저게 된다고 20분 남았네. 모든 불교 그 문화재들은 용어가 다 지금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중국종, 일본종, 특별하게 변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중국은 북경에 가보면은 그 절 이름이 뭡니까? 저는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종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 절 건물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루에 이걸 다 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럼 3일 걸렸던가? 하여간 그래서 중국의 범종이 언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청나라 후기까지 어떻게 변했다를 다 보여주는데, 엄청난 종이 있어요. 대종사, 따종스라고 하는 절에 온통 그냥 절 건물을 박물관으로, 범종 박물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건가, 그 과정 중에 익산 미륵사지 출토품, 그거는 석탑 밑에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탁이라고 하는 거. 막 그런 것에서 발전을 하지 않았을 건가. 이건 범종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인데, 우리는 비록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양식이 아닌데, 이 종 모습은 우리나라 지금 가장 빠른 것이 725년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입니다. 그 밑에 본절 월정사가 있죠. 거기서 여기까지 봐보십시오. 이 종의 모습이 크게 안 변하죠. 부분적으로는 변할지 몰라도 중국은 이러지도 못한다, 일본도 이러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종이 세계 종을 대표한다. 그래서 아까 코리안 벨이라는 것을 그런 학명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역시 우리가 몰랐을 건데 이 부처님을 눕혀놓고 보면은 이 밑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이제 다 막혀져 있는데 이 구멍을 걷어내고 안에 가 보면은 빼곡하게 이 불상 몸에 모든 물건들,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복장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종이에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발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조상기. 여기에 그런 거에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양조 해암사는 여러분들 개경하고 서울하고 한양하고 그 가운데 있는 절이잖아요. 여권도 담당을 합니다. 높은 관료들도 하루에 못 가면 그걸 자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찰인데 지금은 그 본래 사찰은 발굴을 해서 지금 뭐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해암사 박물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절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또 문화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그 발보리원 이런 것이 있었는데 1755년 영조 때 이 불상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는 제장이라고 나와요. 제장. 이 불상을 만든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주로 뭐라고 나오냐? 화사. 여러분들 요 그림 화자가 있으니까 보통 평화를 그린 사람 그릴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 불상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은 전부 다 조각장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을한 것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린 사람을 주로 금을하고 그러는데 이 조각에서는 이것도 역시 장인을 의미를 합니다. 비수, 양공도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여러 가지로 여기에도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담양에서는 이렇게 제장이라고 했어요. 누구냐? 상정, 유순, 우학, 칭숙 이런 네 사람이. 이 상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 옷을 입었는데 이 밑에가 연화문이 있는 대자인데 이 옷이 이 대자를 갖다가 약간 좀 내려왔어요. 이걸 상현자라 그러는데 상정이 조각하는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요즘에 이 사람이 만들면은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작품도 이것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에는 아주 우수한 작품에 속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생란이라는 분이 있죠. 굉장히 우리 전라도가 조선시대 때에는 가장 불교 조각, 불상을 잘 만든 사람들이 여러 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분이.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저 이북, 우리 전라도를 못 따라와요. 솜씨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불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 상정이라는 사람도 누구한테 배웠을 거 아닙니까? 또 누군 이런 사생관계도 다 알고 옆으로 어떠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발언문이 나와준 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동네에 가서 남의 동네에 가서 지금 무엇이 문화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담양으로 와야 될 것이.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큰 스님이 자기 제자 어디 간다면 하나씩 줘버려요. 특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도 지금 230개인가 300개인가 절이 있대요. 조선시대 때 절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제주 부사만 가면은 목사만 가면은 뭔 그런 불상을 바다에 빠치는 장면들이 사례에 많이 나와요. 그게 없어버렸어요. 근데 일제강점기부터 생기고 온 것이 지금 뭐 3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절은 이만큼 큰데 대웅전은 부처님은 조그마하네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스님들이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등짐 짊어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전라도 겁니다. 제주도에 지금 문화재 된 것 대부분이 가서 큰 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적은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건물하고 똑같이 크게 우리 지금 어디 있는 절처럼 큰 것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현대에 만든 것들. 그건 전부 다 문화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절의 어른 스님이 제자들이 오도록 가면은 이렇게 줘요. 그것을 그 스님이 또 어디 가고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
도둑 맞은 방법도 있고 스님 팔아먹은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것은 그 경기도로 어떻게 갔냐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영웅사에서 재판을 걸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수년 전에 우리나라 용감한 사람들이 일본 스시마에 가서 불상 2개를 가져와 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는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 발언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일본으로 갔는가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한국에서 있어야 된다. 통일신라 시대 불상, 아주 전형적인 통일신라 불상이 있었어요. 그건 금동불이요. 뒤에가 다 터졌어요. 이미 누가 복장물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줬다라든가 한국에서 도난당했다라든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2개 중에 한 개는 가고 한 개는 안 갔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뒤로 한국 사람들 스시마 절에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방금 상정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상정이. 제가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것이 이 광주 덕산사인데 저 남편 가는 쪽이더라고요. 그거 최준성 교수님이 해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 만들었잖아요. 뭔 놀이에요, 이거? 고싸움 동네. 예? 칠성? 예, 그 마을에 절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지금 광주광역시 문화재 곧 될 겁니다, 아마. 그날 가서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왔냐. 여러분들 언제 만들고 몇 년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발언문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 발언문 나와서. 그러니까 어쩝니까? 상정 조각 작품의 특징을 이거 몇 개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특징 쫙 해서 상정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아까 누구는 이걸 다 찾아내는 거죠, 이제. 이 사람 요 뒤에를 최근에 가서 봤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딱 꺾어지는 부분이 보여요. 아주 상정에 여러분들 조사할 때 아니면은 불상 뒷면 볼 수 있는 재간이 없죠. 조사할 때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정의 특징을 지금 이걸 하나 찾았어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요렇게 좀 아까 담양 영웅사 조금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상정은. 이건 거창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연대 한번 보려고 지금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원문 그래가지고 숭정 기원 정축인가요? 12월 24일 딱 여기가 지금 연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대가. 그러죠. 예. 아까 숭정은 명나라 황제 1628년이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숭정 1628년을 딱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 간지가 나오는 연대를 딱 찾아봐요. 그럼 연대를 딱 찾는 거죠. 1628년에서 우리가 12간지에 어디 나오냐 그 연대가 딱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의 1700년 1800년대 된 비에는 전부 다 뭐가 나오냐 숭정 기원 뒤후자를 써서 기원후 숭정 기원후 2, 3, 4, 5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갑자가 우리 60년이잖아요. 그래서 3이니까 3, 6, 18 60년, 66, 3개 1628년에다가 180년을 더해가지고 이 경호년을 찾으면은 1805년 다음에 경호년을 찾으면 1810년 우리 숭정 기원 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대를 찾을 것인가. 연표만 있다고 저는 다 못 찾아요.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방법을. 정해냐고요. 정해. 여기서도 만든 사람들이 어디 나온다네요? 만든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상정, 행척, 환선. 여기에 이 공은 공양주, 뭐 그런, 이거는 조각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올수록, 옛날에는 카드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을 자기 컴퓨터에 많이만 쳐놓으면은 내가 지금 상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찾기 하면은 다 찾아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금 한 A4 용지로 한 700~800장을 쳐놨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조선시대 때 승려 자료를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어쩔 때는 제가 6달을 한 8달인가 어떤 해는 밤과 낮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오전에 잠자고 오후에 할 일 조금 하고 밤새서요. 밤새 몇 날 며칠을. 근데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들 여기가 쉽게 글자 좀 알아먹게 되면 이 정도면 뭐 아주 A급 중에서 상 A급이에요. 초소로 쓴다거나 약자로 쓴다거나 간자로 쓴다거나 2차차로 쓴다거나 얼마나 어렵냐. 근데 잘 나가다가 그런 자가 하나 오면은 한 3분, 5분 걸려버려요. 한 자를 치는데. 뭐 몇 초만 치고 쭉 가야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거, 컴퓨터에 안 나온 거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건 조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의 A4에도 또 다 써요, 또. 근데 저도 어쩔 때, 막 중국 조사한다고 막 보름도 가고 일본 갔다고 뭐 한 달을 비워불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들이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또 작성을 하고 이게 여러분들 그거 자주 보지 않나 하면은 그 글자 금방 또 잊어버려요. 금방 보면 모르는데 지금도 또 만들어 놓고 하여간 이거를 탈취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삼존불인데요. 보리암에 눕혔어요. 여러분들 뭐 어쩝니까? 가득 차 있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제일 저한테 좋은 것들이 이거. 이 발음문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나? 화원. 그림사이나 조각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균, 뇌, 형, 범난. 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숭정 3년. 숭정은 아까 1628년이죠. 28, 29, 30. 1630년 연대가 딱 나와요. 이런 정도면은 연표 없어도 그냥 금방 아니까. 그 다음에 숭정 3년 2월 1. 여러분들 여기 며칠은 안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담양부, 추월산, 보리암, 불상, 삼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불상, 삼존. 시역. 처음에 4월 달에 해가지고 필점한 언제? 점을 끝마쳤다. 그래서 시작을 언제? 이 조성 기간도 다 나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발언문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석사, 박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가 왜 그럽니까? 바로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석 가능하는 거죠. 지금 동국대, 홍익대는 요즘에 좀 적은 것 같고 역시 교수들이 있는 데서 좀 논문이 좀 나와요. 동아대, 석사, 박사 논문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이화여대, 이대, 동국대, 동아대, 또 어디더라? 하여간 뭐 몇 군데 대학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좌불은 눕히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입상이잖아요. 여기는 봤더니 두 군데나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나 떨어져 있더라고. 보통 한 군데인데 여기서 또 꺼내가지고 또 봤죠. 제가 보리에마에 갔을 때는 못 봤고 백양사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박물관으로 옮겨놓고 아직 안 봤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순서대로 메모하고, 여러분들 저거 꺼내면 금방 꺼내지만은 펼쳐서 보고 사진 찍고 오케이 해서 옆으로 놔두고 한나절 금방 가버려요. 그날은 요것만 할 줄 알고 뭐 오후에 오후 정도는 놔두고 다시 순천 가서 일을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요놈 세 개를 조사를 딱 해놓고 보니까 박물관이다 보니까 뭘 또 하나 내놓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하나, 세 개를 하다 보니까 그날 거의 뭐 해 질 때까지 그냥 했는데요. 저한테는 기분은 좋지만은 처음부터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입니다 딱 해야 이번에 조계종 총무원장 이러면 굉장한 자리죠. 백양사 스님이 됐잖아요. 백양사 말사가 영광 불갑사가 있어요. 거기 주지 스님이 한 20년, 30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젊으니까, 저도 그때는 젊고 둘이서 막걸리 한 말 반을 마셨다든가 졌다든가 그렇게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그 양반도 우리 지금 보니까 국회 부의장이죠. 부의장, 총회 부의장이 됐다고 또 그래요. 하여간 백양사 분들이 요즘에 아주 하여간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석조물이 있습니다. 쭉 7개가 있는데, 묘기 이쪽 곳이, 여러분들 여기 이것이 기단이고 탑신부고 상륜부인데, 이 몸돌 탑신석이 요건 길잖아요. 이렇게 아주 길잖아요. 이게 두 개 쪼개도 되게 될 정도로 성광사 국소 부도들이 이렇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퇴암지타, 이 지는 뭐 소유격이죠. 퇴암 스님의 묘탑이다 딱 있고, 그 옆에, 이 옆에가 또 연대가 딱 나오네. 이렇게 이것이 걸륭 걸륭 몇 년으로 보입니까? 11월일. 걸륭 다음에 뭔데 이게? 연대가 있을 거야. 걸륭 개축년이네. 개축년 1793년. 이분은 동사열산에 의하면은 이 퇴암이라는 사람은 바로 대흥사의 7대 강사를 역임했던 아주 대단한 스님이죠. 우리나라 부도의 여기는 지금 설악산, 설악산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쌍봉사. 여기는 저기 보림사. 이거는 저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그 뜰에 있는 거고, 쌍봉사고, 여기 태안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부도가 발전해 나갔다. 여러분들 여기는 석탑하고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팔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부도의 기단이 이렇게 생긴 거지 않고 이렇게 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조각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화순 쌍봉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 암질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잘하냔 말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도 중에서는 1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부도란 말을 쓰지 않고 스님의 묘탑, 스님의 무덤이죠. 그 성탑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죠. 변화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도 성탑 가운데에 여기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옮겼는데 그 안에 탑지가 나왔어요. 창동으로 만든 탑지인데, 이 사람이 염거라는 스님인데 844년에 입적을 했다. 그러면 그 입적한 데서부터 그리 멀지 않는 때에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844년에 이라는 절대 연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여기 요분은 옆에가 지금 비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위에 귀부하고 이수는 있는데 가운데 비 몸덩어리가 없어요. 대단한 값어치가 있을 건데 다행히 그 몸돌을 깨지 않고 어제 한꺼번에 묻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옆에를 약간의 발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석을 놓고 보호각을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근데 비 파편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근방이 어딘가 좀 누가 안 가져가고 묻혀 있으면은 제가 광양 옥룡사 발굴을 했는데 이 부도하고 비편을 10,000편이 넘게 찾았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철정리도 나왔어요. 일부러 이렇게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 글자도 나오고 비 글자가 비석 파편이 100, 30개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지금 그걸 못 찾았어요. 현장에서는 안 깼다는 소리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 건가. 근데 중국의 예에 의해서 철감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죠. 868년에 돌아가시는 걸로 지금 절대인들을 비정하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성광사 국사부들 탑실이 크잖아요. 이거는 저기 포항에 있는 보경사에 이런 것들은 우리 고려 사람들의 창작품이 아니다. 여러분들 보조국사 1세입니다. 쭉 이렇게 있는데 이 탑신이 이렇게 커요. 성광사 부도 국사 부도 스님들의 특징인데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 제가 북경에서 300유엔 6만 원쯤 합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6만 원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비싼 거예요. 택시를 타고 이제 한 40-50분 갔는데 중국 이건 다 벽돌입니다. 벽돌 전탑인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몇 개 있어요. 탑신이 봐보세요. 이렇게 높아. 우리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국사 부도들보다도 한 100년 빠릅니다. 근데 대신 여기는 어깨석이 1개가 아니라 막 5개씩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이 탑신만큼은 틀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사람이 누구고 정원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돌아가시고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아하, 고려 사람들이 중국에 이미 있던 것을 갖고 와서 이렇게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창안품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2번을 가봤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화산암 같은 것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만지면 나서 본답니다. 여러분들 다리 안 아픈 사람 혹시 물고기 요만큼 사면 와서 만지고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동네가 어디냐? 여러분들 이 삼뽕나무 자자인데 나무 목에 돌멩이 삭자인데 저 자자를 여러분들 안 쓴 글자잖아요. 잘 몰라요. 북경공항 내려가지고 직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담자사 딱 써가지고 거기 좀 가져오고 한번 그래서 좀 치료가 된가 어쩐가. 영웅사의 역사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준 프린트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영웅사 이 조그마한 곳을 발굴을 한번 했어요. 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여기서 분청사기가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1400년대 조선 초기에 그래서 영웅사가 그때 있었다. 아까 1872년에 창평 지도약가 나왔잖아요. 630. 그러니까 이 숙빈 최씨 영조의 어머니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담양 창평 정읍, 서울 여경방, 서울 이렇게 몇 군데에 숙빈 최씨가 출생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가 봐요. 대전면 이제 여기 나오네요. 담양군 대전면 가평리 이 소도마을 해관 바로 앞집 현지에서는 여기서 출생했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적어왔어요 전부 다. 자, 1시간 반 동안
현장을 나갈 때 어떤 문헌 조사를 하고 현장에 조사할 때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완성을 하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이건 뭐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하면은 누구나 다 할 건데 이건 반복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헌은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 건가.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규장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문화재연구원, 중앙박물관, 사이트가 많아요. 잘만 찾으면은 옛날처럼 안 돌아다니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을 가능성도 있더라. 예.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리고 책이고 다 머리로 썼다고 그래, 머리로. 내 머리 믿고. 나이 좀 먹고 해보니까 머리로 쓴 책들은 다 실패. 뭘로 써야 된다? 다리로 써야 된다. 자료 많이 찾지 않는 사람, 책들, 머리로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논지가 잘못 다 깨져 버렸대요. 그런 것들이. 역시 자료 많이 갖고 하니까 자기 논지를 더 이상 누가 이제 못 깬단 말이죠. 왜? 모든 자료를 섭렵한 다음에 쓰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사 실론 쓰는 이기백 교수 글이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그 당시에는 규장각을 들어갈 수 있는 교수들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갖고 그렇게 글을 잘 써. 이제 누구나 다 보는 세상이 됐어요, 자료를. 봤더니 그 논지하고 틀린 것은 다 빼버렸어. 이제 다 탈로가 난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규장각을 많이 갖다 오래 해서 너무 잘 쓴다. 지금 컴퓨터 앞에서 다 나와버리는데요. 대단한 지금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글 쓰는 논문을 쓰는 내용들이 예전하고 달리 여러 자료를 섭렵했다는 것이 각주라든가 참고문헌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절 역사를 썼는데 이 정도밖에 자료를 못 찾았다. 아, 이 사람 발품 별로 안 팔았구나. 그렇게 하고 에이 이건 읽지 말자고 넘어갈 가능성도. 아니 자료도 다 안 보고 글을 쓴 사람 글을 뭘로 읽어? 그럴 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찾는 것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밑바탕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